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네,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세종교육 대표이기도 하고 최근에 학종돌파 8개 스토리라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최신판이 나왔습니다. 그 진학 컨설팅 대가라 볼 수 있는 우리 김재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재호 대표님은 먼저 우리 이삭필 잠깐 소개해 줄까요? 네. 김재호 대표님께서는 또 소설가이시기도 하셔요. 소설도 쓰시는데 저서로는 하늘에 쓰다, 파라노이아. 잠깐 게 원래 진학 네. 컨설팅 대표가 아니고 소설가가 원래 제 직업이었나요? 네. 요즘은 전직이라고 합니다만 네. 소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시 소설을 아는 분이 진학 컨설팅을 한다. 상당히 매력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김재호 대표님 본인이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입시 교육을 아주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교육도 매우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방편의 하나로서 입시를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이 연구해서 학생들이 입시 지도를 해주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아주 똑같더라고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지만은 아이들이 좀 더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잘 판단받아가지고 특히 앞으로 시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변화와 또 인공지능 시대, 더더구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시와 소설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학교 현장에는 융합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진학 컨설팅만을 순수하게 하신 분보다 오히려 시와 소설을 알고 컨설팅 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이삭필님, 김재호 작가 잘 알죠?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해학적이고 두 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끔 재미있게 모란봉, 대동방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네. 같은 모임을 하고 계시죠? 네. 예, 만날 때마다 김재호 작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 생각대로 된다. 굉장히 재치 있으시고요. 네. 역시 인문학을 하시는 분이 또 입시를 하다 보니까 폭넓게 창의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굉장히 정말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리트가 있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잘 더 오히려 따라올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김재호 세종교육 대표께서 이렇게 학생을 대상으로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 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어떤 스킬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박한 인문학적인 소양 토대 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8종 8개 스토리가 8개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것도 제목은 똑같은가요? 여기 플러스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요. 예. 작년에 나왔던 제목은? 그냥 8개 스토리. 스토리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8개 플러스 스토리.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책과 똑같이 8개인데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이 됐죠. 학종 돌파 8개 스토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중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지가 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것은 중상위권 아이들이 네. 8명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지도한 아이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진학 컨설팅의 그 체험을 네. 다양한 체험을 알려줬고 이번에 나온 올해 2020년도 나온 책의 특징은 요거는 그 표지에도 좀 써 있습니다만은 일반고
4등급에서 6등급, 외고, 과학고 5등급에서 7등급 학생들의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 합격 비결 공개입니다. 그 지난해 나왔던 책들이 주로 중상위권 아이들의 입시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은 표지에 있는 것과 같이 4에서 7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약간 종류가 다른 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대학교가 고등학교 적도가 더 많죠. 그런데 원하는 학과나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부담도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재호 대표께서 이 책을 쓴 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꼭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준비와 또 적성에 맞춰서 중하위권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학교에 잘 적응이 나간다면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뭐 3등급 이하의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좌절감, 그다음에 뭐 포기, 뭐 이런 정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거나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도 아주 결정적으로 뭘 좌우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나간다면 대학 입시와 그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김재 대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아이들이 원격 수업도 많이 하고 너무 학교 현장도 혼돈이 많이 와 있는데 먼저 그 수험생들에게 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금방처럼 중상위권부터 좀 하위권이라도 충분히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수험생에게 먼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고1, 2, 3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당황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업에 자기 패턴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휴지기가 좀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않은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더욱더 잦게 그리고 규모가 큰 형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좋은 예방주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사태가 미래의 불확실한 세상의 또 하나의 그렇습니다. 과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삭 PD님도 지금 자녀가 고3입니다. 네. 지금 다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걸 봤는데 그 학부모 입장에서 수험생들에게 이런 과정은 오히려 예방주사처럼 이걸 극복함으로써 또 미래에 더 큰 어려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불안하죠. 네, 불안한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여서요. 좀 편하게는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그런 것처럼 그 정해진 틀이 없다.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편하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이제 고3인데 미래의 진로를 정한 것 같아요. 진로를 정하고 그 방면을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고민이 좀 적고 어느 대학을 선택하냐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잘 알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를 가야 합니까? 잘하는 과를 갑니까? 하는 질문하는데 이삭 PD님 자녀분은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아버님과는 좀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은 좀 더
현실적인 학과를 원하고 있고 네. 어머니 이삭비 씨님은 품성에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이렇게 맡기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의치대라든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꿈이거든요. 아마 그런 갈등. 지난번에 TV에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그때 그 컨설팅 스카이 캐슬이요. 스카이 캐슬.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선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근데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내용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일하는 곳이 서울에서도 이제 송파, 강남 쪽이라서 그렇게 드라마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을 잘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과도한 부모님들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드라마틱해져서 좀 극대화된 측면이 있지만 어느 부모님들께도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내포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게 표출된다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과도해지거나 일방향으로 흐를 경우에는 아이들이 받는 그 중압감 또 그 진로에 대한 어떤 자기적성 같은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학 컨설팅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드라마틱한 요소를 넣다 보니까 되는데 그 그냥 학종 스토리에 나오는 8개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그 스카이 캐슬 같은 것은 상위권 부모들의 자식들에게 부를 세습시키고 네. 과도하게 아이들의 적성과는 관계없이 계속 상위권을 하는 것인데 우리 김재우 대표의 그 책을 보면은 아까 중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지금 내신은 몇 네. 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죠? 9등급까지 있습니다. 9등급까지 있는데 심지어 7등급 아이들에게도 꿈을 주는 그런 책이지 않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7등급 정도라 그러면 사실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위치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9등급에서 7등급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7등급 정도 되면 하위 23%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꼴찌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 학생을 만났더니 그 나름 또 비범함이 있어요. 생각도 그죠, 있고요. 그죠. 이제 학교 내신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그렇죠. 나름 그 아이의 능력이 네. 있다는 걸 발견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이 학생이 가진 흥미도가 점점 더 높아지죠. 자존감도 높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일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요. 7등급 학생이.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계공학이 무언지, 그리고 기계공학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이 무엇인지, 또 네가 했던 것 중에 그런 것과 유사한 것, 관련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이 학생들은 좀 빠른 그 속도로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이게 김재우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했는데 금방 우리 이석 씨님도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네. 이게 7등급이면은 하위권 학생인데 그 아이가 흥미를 느낀 부분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스스로 그걸 올라가도록 그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컨설팅의 목적이 되겠네요. 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의 학생들이죠.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정말 제가 처음 보는 내신 등급을 갖고 있어요. 8등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8등급. 또 안 되는. 그러니까 9등급이네 뭐. 예, 이 학생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래로 전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도 그냥 이자 짝 쓰고 잤대요. 그래서 이 학생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미술을 하는 게 자기 희망이었는데 중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그것에 대한 인정을 전혀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진로에 대한 혼선, 방황 같은 것들이 오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또 자기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공부를 아예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았어요. 2학년 말에 제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의 이제 이런 과거의 이런 그 정서적 문제, 네. 또 환경적 문제를 충분히 듣고 너는 미술의 소질이 좀 있으니 그 조경 원예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하고 그 조경이나 원예학에 대한 내용 등을 좀 상세히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천만 국가정원도 가고 또 뭐 관련돼 있는 그 정원이나 원예 조경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럼 대학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네. 네가 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어쨌든 대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네가 요 정도까지 성적을 올린다면 어떤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2학년 말쯤에 일러줬어요. 네. 이 학생이 3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간고사 때 이 학생이 받은 성적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3학년 1학기. 네, 중간고사 성적이 4.9등급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실력이 그래서 있어야 그래서 제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거죠. 네. 저는 뭐 조금 해도 한 뭐 6등급 정도는 네. 하겠거니 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이 와서 거의 막 울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울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진짜로 눈물이 나요 하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랬더니 왜 1학년 때부터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게 억울하고, 와. 두 번째는 수학만 조금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자기가 3등급을 찍었을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중간고사 때 네. 근데 이걸 놓쳐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 기말고사 때 네가 한 번 더 실력을 발휘하거라.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김재 대표께서 좀 소개하는 케이스는 지금 꼴찌. 컨설팅 네. 9등급 중에서 8등급이 넘는 아이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김 대표께서 진학 컨설팅 하기 전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성적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들었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내가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도 반대하고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떤 방향성을 잃고 네. 1, 2학년 때 거의 체념하다 하다가 그렇죠. 나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네가 미술에 특기가 있다면 앞으로 미래는 이런 가드닝 같은 분야가 되니까 나 원예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요. 네. 나 원예 쪽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새로운 어떤 힘을 얻고 네. 동기부여가 된 거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네.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8등급이 4.9등급 4.5등급으로.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네. 그 시험 보고 나서 자기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런 것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어서 얘기를 네.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남았다.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시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렇죠. 등교가 늦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대략 한 달 남짓 후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 텀이 길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간간히 제가 전화를 하거나 혹은 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학습 상황을 체크를 하는데 맹렬하게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성적이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네. 물경 4.0등급을 받았습니다. 와. 그 저는 이제 이거는 잠깐 풀이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4등급. 예, 4.0등급을 받았는데 네, 뭘 제외하고? 이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4.9등급을 받았으니
이 기말고사만 놓고 본다 그러면 3등급 때 초중반을 네. 받았다고 우리가 봐줄 수가 등급의 있겠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동기부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와. 그래요. 혼자 막 네. 박수 치고 있어요. 왜 빨리 못 만났을까? 아.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네. 그런 등급을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몇 개 대학은 아마 성공적으로 뭐 입학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자기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네. 충분히 있었고 이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회복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전환점인데 네. 이 아이가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를 우리 김재우 대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진로의 방향이 구체화되니까 네.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 다행히 이 경우는 그 결과가 또 좋게 나와서 네, 굉장히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스카이캐슬이 비난을 받았던 것은 오로지 상류층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김재 대표가 이 책도 저는 보통 이 상위권을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8개의 플러스 스토리가 더 감동적인 것은 자기 자녀가 혹시 공부를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러면 아까 수험생에게 그러니까 이 변화의 시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이걸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삭비 시인님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 뭐라고 할까요 부여가 굉장히 네. 주량을 느꼈죠. 그럼요. 네. 많이 느꼈고요. 또 이렇게 네, 실제로 또 실제 하신 분한테 들으니까 네, 감동이 또 몇 배로 온 것 같고 우리 아들도 빨리 좀 했으면 네.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니 아드님은 내가 볼 때 이삭비 시인님의 네. 삶의 철학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아빠의 입장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 김재호 대표가 원래부터 이런 진학만 아는 분이었더라면 7등급, 8등급은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습니다. 아이들은 네.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대부분 한 5등급, 4등급 애들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를 쓰는 시인이었고 또 소설을 쓰는 소설가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김재호 대표가 인간적으로 바라본 눈이 있어서 네. 더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김재호 대표가 등단했을 때 그 시 제목이 뭐였어요 원래? 그 실천문학의 시 몇 편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어디에? 신춘문예? 실천문학. 아 실천문학에 예. 그리고 이제 시는 사실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예. 그 한민복 시인의 시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네. 아 한민복 씨 본인의 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 시 말고 다른 분의 시를 준비했습니까? 그 시는 기억을 못 합니다. 한 네. 30년, 25년쯤 되는 것 같긴 아, 하고. 한민복 씨는 어떤 시인입니까? 한 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뼛속까지 서민이다. 네. 아, 한민복 씨는 서민이다. 네, 아주 그 같이 술 많이 먹었죠?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덜어 좀 먹은 기회가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눈물은 외장가가 있는데 그 시 말고 오늘은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긍정적인 밥이라고 아까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네, 밥이 긍정적이에요. 네. 네, 이게 먹는 밥, 그렇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밥. 네, 시인님은 1962년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아까 호랑이. 몇 살이냐고 하셨잖아요. 호랑이띠네, 호랑이띠. 네. 그리고 1988년 세계문학 성선설로 이렇게 등단을 하십니다. 네, 윤동주 문학상을 타셨고요. 또 김수영 문학상을 많은 수상을 하신 분이십니다. 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등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하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한민복. 네. 또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구체적이면서도 그 내용의 뒤끝이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네. 시 한 편 쓰면 3만 원 줍니까? 예, 옛날에는 요즘 그랬어요. 옛날에 그 네. 이제 잡지에 게재하면 네. 이제 게재비를 한 3만 원 정도 주고 아. 지금도 크게 변하지 네, 않았을 지금은 이제 겁니다. 한국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원로 시인들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견 시인은 7만 원 정도. 야. 그리고 뭐 5만 시인, 원. 아까 그 처음에 시로 데뷔했다가 30년 전에 네. 시인이 포기한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네요. 근데 아, 알고 보니 소설도 비슷하더라고요. 소설도. 김재우 대표는 내가 어느 날 전화해 보면은 러시아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면은 또 뭐 저쪽 스페인에 가 있고 완전히 홍길동이 아니라 김길동이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런 어떤 그 소설가라 시인의 그런 기행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학생들 상담할 때 내가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학생에 집중해가지고 뭐 1시간 오버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런 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아마 보통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냥 진학을 알아가지고 진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시를 아마 그 택하게 된 것도 시 한 편이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그러니까요. 따뜻한 밥이 농민. 되네. 그래 3만 원이면 쌀이 2마리인데 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네.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네. 정말 겸손하면서도 네. 서민적이면서도 네. 정말 뒤끝이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네, 진짜 생각이 듭니다. 현실 고발성 시인 것 같아요. 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정말입니까? 이제 이제 10분의 10% 1. 정도 아, 저작권료를 받으니까요. 예. 이건 뭐예요? 박하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그래서 긍정적인 와. 답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역시. 이게 한민복 시인을 좋아하는 김재호 대표가 네.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보통 이 진로 컨설팅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점수에 맞춰서 그때 학력고사 하면은 내신 몇 등급에 몇 점이면 어디 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애들이 대학에 가서도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없었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들이. 예, 말하자면 유튜버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단어 자체가 없을 정도였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기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직업은 또 반대로 빠른 속도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교를 지금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이라면 10년 후쯤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가 그 일종의 전통적 직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공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것처럼 얼마 전에 학생이 하나 써갖고 온 게 있는데 감성공학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와. 해요. 학생이 진로 희망을 써왔는데 감성공학 설계. 공학 앞에 감성이 네, 들어왔네요. 감성공학 설계 전문. 와.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방송을 한 번 적이 있는데요. 네. 저기 장승초등학교를 건물을 질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게 좀 연관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감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학교에 다락방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다락방을 만들었더라고. 네. 학교가요. 네. 이게 하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성이 들어간. 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아까 인문학 제가 융합이란 말 했는데 네. 또 우리 김재호 대표가 이런 심성과 동정심을 지게 된 것이 인문학을 공부하고 진학 컨설팅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니까 네. 아무래도 교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상대 학생에 대한 정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동일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시골고등학교 교장할 때뭐 그 학원에서 와서 애들을 컨설팅했는데 애들이 와서 막 엉엉 울어요. 네 희망이 뭐니? 예를 들면 네. 그랬더니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불러가지고 아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몇 등급에 어디면 간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건 컨설팅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 중단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재호 대표가 생각하는 진로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있는 실력, 상황, 네. 이 모든 것을 그 아이와 대화를 통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감성 컨설팅 아닙니까? 뭐 일부분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좀 구체성도 가미가 돼야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인 그 감성이라는 것은 그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죠. 교감을 보고 그런 게 감성이고 합리적인 설계. 네. 예. 우리 그 입시 학생을 위해서 이삭규 시인이 네. 새벽에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새벽 종소리라고. 새벽 종소리 이삭. 예, 김재 대표님. 맘 놓고 울어도 돼요. 이 시간 모두 다 당신 거니까. 맘 놓고 넘어져도 돼요. 세상은 당신을 위해 다시 태어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하나의 슬픈 심장일지라도, 내 하나의 가난한 젖먹이일지라도. 그대 맘껏 아침 문을 열어요. 온전히 세상이 어둠으로 타오를지라도. 태양의 발이 서서히 그대 곁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훌륭한 시입니다. 아니 나는 두 번째에서 네. 진짜 이 고3 수험생들 요즘에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마음 놓고 넘어져도 돼요. 세상은 당신을 위해 다시 태어나고 있으니까. 그 대목하고 태양의 발이 서서히 그대 곁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 입시생한테 크게 이 새벽 종소리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인님 이거 어떤 느낌으로 쓰셨어요? 사실 이렇게 세상의 어둠으로 타오를지라도 이게 가장 새벽이 밝아지려고 하면은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여서 정말 어둠의 세상일지라도 힘들지라도 너무 포기하지 말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저한테도 그 태양의 발이 서서히 오고 있으니 힘내라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네. 그 새벽 종소의 시는 특별히 오늘 김재호 대표를 또 모시면서 학생들에게 네. 맘 놓고 울어도 되고 맘 놓고 넘어져도 되고 태양의 발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쓴 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매듭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진로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되면은 뭐 문과나 이과나 다음에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그 방송하며 느낀 게 뭐냐면은 아이가 설령 내신 등급이 낮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아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과 기존의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진로 컨설팅은 아이 스스로 나가도록 우리가 구성주의 입각에서 스캐폴딩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님,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아까는 수험생들에게 했다면은 좀 말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뭐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이 진로의 문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뭐 딱히 꼬집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학생들하고 교감을 좀 잘하는 게 좋겠다. 학생이란 말은 자녀들. 네네. 그리고 교감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자주 들어주면 돼요.
보통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약 8대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8을 얘기하고 아이들은 아예 안 하거나 네. 간단한, 그러니까 단문 형태로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이런 것들은 소통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듣도록 하는 게 좋겠고, 컨설팅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에게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그래서 조금 인내력이 필요한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의 결론을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을 이제 중간에서 자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끝까지 다 듣고 뭐 추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아이가 문도 금방 열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결론을 알 수 있는가도 모르죠. 네. 근데 말을 하는 도중에 위로받고 자기 고민을 토로하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우선 이제껏 가족 간의 위치라는 것이 좀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지도하거나 또 지시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해오죠. 아이들도 이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생쯤 되면 거의 뭐 요즘 말로 말빨이 안 먹히죠. 왜냐면 아예 안 들으니까. 네. 그리고 이 정도는 나도 알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네.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훨씬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장래도 그런 가운데서 좀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언뜻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까? 잘하는 걸 해야 합니까? 이게 우스갯소했는데 네. 진로는 그만 마지막으로 네. 그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모는 미리 경험을 했거나 그래서 말을 자르잖아요. 네. 내가 경험해서 그건 안 돼. 네. 누구도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우리 대표님 말씀은 그 아이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진학 컨설팅을 할 때는 부모 욕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더라도 있는데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을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이 8개의 스토리가? 네, 제가 다니면서 다 일일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책을 보면 많은 게 있다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상황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실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서 직접적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또 배울 수가 있는데 8명의 다양한 아이들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특히 중하위권 또 그러면 작년에 어떤 책을 구입해 보면은 자기 아이에 맞춰서 사실은 내가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이 중하위권 책을 읽으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피티 방송인다 교육 이런 문화 또 시 인성 방송에 많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학종 돌파 8개 스토리라는 책을 쓴 김재호 대표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운이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막 지역을 보면은 뭐 전주도 오지만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차 이제 이 상담 요청들이 많아져서 네. 뭐 대구도 가고 대구도 가고죠. 전남도 가고 전남 뭐 경기도도 가고 뭐 이런 부산도 식으로. 가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이런 강연 요청들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뭐 하루 종일 하거나 뭐 시간을 내서 강연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나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야 할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것이 밥 먹여주냐는데 똑같은 진학 컨설팅을 하더라도 이런 시와 소설을 쓸 수 있는 시인이 소설가가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데서 오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이제는 진학이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니까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런 진학 컨설팅 대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 이삭 PD님, 오늘 사실 가까이 서로 그 문화 활동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뭐라고 할까요? 유머스러운 모습만 봤는데 이런 진학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는 좀 시를 쓰는 입장에서 시인으로서 잘하는 것을 하라. 아니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런 이주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계속 그걸 공부하게 되고 보게 되고 사랑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끝까지 함께 가게 되고 깊이도 있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네. 방송하면서 좀 네. 두서가 없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전달이 된 네. 것 같습니다. 이 방송도 전주 서곡에 있는 누구죠? 흑두부 이야기 정현아 대표께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흑두부 이야기도 우리 콩으로 어머님이 지금 90세 가까운 어머님이 직접 청국장이라든가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네. 전주 서곡에 있는 흑두부 이야기 정상님께서 이 이삭비 TV 방송의 애독자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직접 저희가 사진 몇 컷 올려가지고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종 돌파. 학생부 종합전형.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와. 옛날에는 이렇게 생활기록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학생부가 되는데 네. 그전에는 딱 우리가 두 줄 기록했거든요. 아. 성적이 우수하고 뭐 금년 성실하다. 근데 네. 지금은 네. 학생에 대한 종합 기록부입니다. 그래서 네. 학종을 대학을 가는 방법들이 뭐 수능을 봐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 학생 종합 예,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에 네. 실제 합격했던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컨설팅 책이 네.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저 전국 최고의 유튜브 채널 이삭비 TV에 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평생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아유 무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민복 시인은 서민이다. 같이 술 많이 먹었죠? 무슨 술을 좋아하나요? 막걸리? 이것저것 술을 많이 마시는데 항상 술을 13579로 마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아마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총